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 지역이 많죠. 그래서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상당히 선선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점차 가을이 깊어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짧지만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을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시절은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죠. 이 좋은 시절이 길면 그 시절이 좋은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이 오듯이 여러분들의 전성기도 또다시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전성기를 준비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진이 이 SNS상에 퍼졌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정말 거센 이 분노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 청소년한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해야만 하는가? 다시 말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하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어느 정도의 폭행이 있었고 이 사태 이걸 어떻게 정말 처리할 수 있을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사진 보셨죠? 네, 봤습니다. 한 여학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투성인 채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그 사진을 봤는데요. 그리고 또 머리를 꿰맨 사진도 있었고, 그리고 CCTV에 찍힌 폭행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이 담긴 그런 사진들을 보니까 과연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흉포와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것들을 실감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가요? 1학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은 중학교 이제 3학년 2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피해 학생은 그 정도면 중상 아니겠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 9월 1일 밤 8시 30분 정도에 예. 부산에 있는 금속 제조업체 앞에서 철골 자재 그리고 소주병 벽돌 의자 이런 이용해 가지고 거의 1시간 정도 폭행을 했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이제 머리 뒷부분이 3cm 정도 이제 찢어지고 입안이 심하게 터져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 아니 근데 왜 이랬다는 거예요? 그 가해자들 얘기하는 건. 처음에 이제 경찰에 와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그 피해 학생의 태도가 이제 불량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로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2달 전에도 비슷한 정도의 심한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폭행을 당한 이후에 경찰에 이제 고소장을 이제 접수시켰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경찰이 좀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제 예. 조사를 하는데 경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서너 번 소환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다 불응을 하고 경찰에 가지 않은 거죠 가해자들이. 그래서 이제 경찰로서는 조사를 갖다 진척시킬 수 없었던 그런 또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톡 왔다 갔다 한 거를 언론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네. 감옥에 들어갈 것 같냐, 그랬더니 들어갈 것 같다, 살인 미수래, 이런 이 대화를 나눈 그걸 네. 제가 봤는데, 캡처 화면을.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피범벅을 네. 만들어 놓고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또? 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범죄의 뭐 특징들 중에 하나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예. 자기가 막상 책임을 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이제 뒷감당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판단력이 이제 부족한 예. 그런 청소년들의 속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앞뒤를 재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지른 후에 막상 나중에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피냄새가 좋다고 그랬다며요. 예? 더 때리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심리 상태가 이건 심각하죠. 결국 뭐 우리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뭐 인격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거고 굉장히 청소년답지 않은 그런 어떤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청소년이 청소년답고 아이가 아이다워야 그거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하고 선처를 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이 정도의 잔혹성, 이거 진짜 잔혹한 일이랄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근데 이게 이 가해자들의 나이를 보면은 이게 일반 재판부가 아니라 소년 재판부에서 다루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 예. 그리고 이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소년법원이라 해서 그쪽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일반 어른과는 다른 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100%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형사처분만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도 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호처분은 그러니까 뭐 집에다 둔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1호 처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나 또는 이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중간에 수강 명령이라든지 사회봉사 명령 같은 보호 관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이제 심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호나 10호 같은 경우는 소년원에 구금이 되는 그런 처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아직 구속을 안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를 마친 후에 예. 이제 자기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간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 그 소년 범죄는 그런 식으로 다루나 보죠?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일단 불구속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일단 필요한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해서 인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 폭행 정도라든지 뭐 피냄새가 좋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정신 감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법원에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소년 감별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아이들의 정신 상태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이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받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근데 그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하고 나가지고 자수를 했다며요? 예?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감형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좀 그 참작의 요소가 되죠. 예, 법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판단할 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어떤 부위고 얼마나 이제 심각한 피해를 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왜 교수님 인천에 여자 어린이 살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도 10대고 그래서 한 사람은 검찰의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은 지금 15년형인가요? 그게 최대라고 그러던데 그거를 이제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이번 일 같이 잔혹한 또 폭행이 일어났는데 그 15년형을 받았던 것도 결국 소년법에 적용을 받았기 때문 아닌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소년법의 특칙 조항을 적용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성인 같으면은 무기징역이나 또는 사형에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최대 15년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더 높아져서 이제 20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으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됐었다 그러는데, 네네. 이거 폐지도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폐지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하더라도 유괴 살인 같은 그런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그럴 경우에는 소년법의 특칙 조항을 배제를 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이 폭력이나 이제 강력 범죄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을 보다 더 강화를 하고, 네. 이제 경미 범죄자에 대해서만 이제 선도를 하고 보호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법의 좀 실효성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정안을 준비 중인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게 좀 변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요새 네. 학생들 중에서는 막 덩치가 어른들보다 더 크고 말이에요. 예? 네.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예. 그런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 뭐 판단력이 성인들만큼 뭐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체적 위력을 가할 때는 성인보다 더 충격이 강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천 여자 어린이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엔 정말 이건 뭐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한, 이건 완전히 무슨 사이코패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올 정도의 살인 사건이었었는데, 그런 네. 거는 진짜 좀 예외 조항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런 도저히 뭐 성인이 저질러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그런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특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좀 배제하자. 이런 현재 이제 논의가 있고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교수님,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재범,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성인보다 2배 더 많습니까? 그런 통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2012년 이후에 5년 동안 예.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이 평균 10.9%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수치는 성인 재범률 4.5%의 2배가 넘는 그런 수치라는 그런 통계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보호 처분자의 80% 이상이 사실은 보호관찰이나 또는 수강명령 같은 사회 내 처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년은 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는 보통 한 10% 정도가 그렇게 돼서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현재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요? 이런 끔찍한 일이 좀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고통이나 입장,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그런 어떤 양육을 단순히 뭐 가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나서야 청소년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 다른 나라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가정과 학교 사회가 더 노력을 해서 종합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관찰관의 숫자가 이제 사실 너무 적은데, 이런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범죄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교통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자, 지금 8시 31분 45초 지나고 있는데요. 날씨도 흐리고 교통 상황 어떻게 될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날씨도 흐리고 교통 상황도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곳곳으로 차가 무척 많아 보이는데요. 먼저 경인로 따라 영등포 로터리에서 거리공원 쪽으로 속도가 뚝 내려가 있고요. 온수동 삼거리에서 오륜나들목 쪽으로도 밀립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신도림역에서 물레동 사거리, 청과시장 입구에서 서울교까지 여의도로 들어가는 길 막히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따라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 영등포경찰서에서 여의 2교까지 국회대로 따라 여의도 들어가는 길도 밀리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속도 줄여 통과합니다. 현재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더디고요. 서강대교 지나가서도 동호대교 쪽으로 속도 줄이는데 그래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는 속도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 여의 상류를 중심으로 반포대교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적용되는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DTI가 주택담보대출 할 때 필요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총소득에서 본인이 이제 갚는 원리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 어제 이제 정부는 최근까지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가정 얘기를 했지만 세금과 대출로 부동산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두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금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북한 관련해서 대화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경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예. 아직은 그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다라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당정간 좀 온도차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주목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DTI를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검토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DTI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인 세종시, 부산 등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부산 세종시 정도만 지방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이걸 지방 전체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 이유는 파리 부동산 규제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묶다 보니까 지방으로 어떤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그걸 좀 잡고 다주택자를 좀 압박을 시키겠다는 건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잡으니까 신용대출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출 잔액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나 1조 4천억 원이 넘고 이랬는데 그래서 대출 영업을 거의 지금 손 놓고 싶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는 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3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을 늘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증자 효력을 발휘해서 아마 또 대출 영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게 나중에 또 이제 가계대출 대책 때 아마도 이 신용대출 부분에 규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연체 이자율을 인하한다고 그러죠?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어제 간담회에서 이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고 15% 이르는 은행들의 연체 이자율을 미국, 독일 수준 정도로 낮춰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연체를 하게 되면 가산금리가 보통 한 6에서 9%포인트 정도 붙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으니까 이걸 좀 낮추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이런
추측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내년부터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유자를 연 24%를 낮추기로 했고요. 이번에 또 최종구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도 이번에 뭐 문재인 케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롯데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수 있다 그러네요. 예? 이것도 뭐 진짜 철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임대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압박카드로 쓰는 건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사드 보복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갤러리아 면세점도 지난 7월에 제주공항 면세점 철수를 선언했죠. 그래서 지난달 말까지만 원래 영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주공항이 뭐 빈방 어떡할 거냐, 장사 좀 더 해라라고 해서 연말까지는 제주공항이 남기로 했고요. 신라 신세계 면세점도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데 임대료 인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그래서 거기에 1위 업체인 롯데 면세점도 임대료 인하를 계속 안 해주니까 인천공항에서 방을 빼겠다, 장사 그만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얼마나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면세점이 원래는 뭐 다 이게 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요즘엔 반만 축내는 거의 낙동강 오리알이 된 신세죠. 적자를 냈습니다.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창립을 했는데 37년 만에 처음 지난 2분기에 분기 첫 적자를 냈습니다. 3기 전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할 때만 해도 2015년만 해도 면세 산업이 연 3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드 보복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뭐 작년 대비해서 60% 준다, 70% 준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20% 줄고 그래서 롯데 면세점도 간부들이 연봉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임대료는 인천공항의 임대료는 5년간 약 4조 원입니다. 이걸 내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뭐 임대료를 거의 확정적으로 받으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이었고 이 중에 66%가 면세점 임대료 수입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요, 그러면은 그 관광객이 많을 때는 이게 흑자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그전엔 그동안 상당한 많은 흑자를 작년까지 흑자를 내다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게 줄었다. 관광객이 줄면서 올 들어 이게 다들 대부분 면세점도 힘들고 면세점 1인 롯데 면세점도 지난 2분기에 사상 첫 적자를 낸 거죠. 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유해성 결과를 발표를 어제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국내 5개 생리대 제조사가 만든 11개 제품에 대해서 강원대 김만규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 이게 원래 여성환경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했던 걸 그동안 이제 그 릴리안 제품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모든 제품에도 다 화학 성분이 있다라는 게 공개를 했습니다. 뭐 릴리안 같은 경우는 3위 시장점유율 3위인데 1위인 2위 다 이런 발암 물질, 뭐 유해성 물질이 조금 검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식약처 결표 결과를 보고 다들 반응이 좀 왜 이걸 다 지금에 와서 모두가 공개했냐. 그러니까 식약처는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는 있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해성이나 생리대 명칭을 모두 공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한 킴벌리 제품, LG 제품에도 뭐 이런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좀 검출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단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맞습니다. 네.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한 5개 업체 11개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를 다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식약처는 아직도 여성환경연대 자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란 건가요? 일단은 그 명단을 다 공개하면서도 약간 뭐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식약처가 뭐 확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방법을 밝혀야지만 이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환경연대가 제출한 자료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생리대에서 문제되게 하고 있는 물질이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BUC라는 건데 검출한 측정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오차 범위가 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값보다 오차 범위가 커서 오히려 그 측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최소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니까 이 결과를 공개했다라는 건데 소비자들의 입장은 그럼 뭘 써야 되냐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유해 물질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것을 썼을 때는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연구가 잘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이런 뭐 생리대에 있어서는 이런 휘발성 유기화물 같은 발암성 물질 같은 그 시험을 측정을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지난 주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남자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예. 화요일의 남자. 네. 여자는 아닙니다. 근데 금요일의 남자 이러면은 좀 기분이 좋은데 화요일의 남자 그러면 야, 화가 나나요? 아직도 수, 목, 금 3일이나 남았구나. 이런 화요일이라 화가 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본부장님. 네.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이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 시계 제로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아직은 굉장히 냉정을 잃지 않고 차분한데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물론 우려는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가 있습니까? 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네. 국민들도 화를 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한반도 긴장 국면은 최고조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행동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심리적 공포감은 지난해 4차 핵실험 이후와 비교하면 급격히 높아진 상태로 각종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6차 핵실험 직후 관련 내용에 대한 이 조사 결과는 없는데요. 디오피니언이 가장 최근입니다. 내일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이 30일, 31일 실시하고 예. 이달 1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아닙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았는데요. 잘해왔다라고 하는 이 긍정평가가 53.1%, 잘못해왔다는 이 부정평가 이 41.6%로 나타났습니다. 이 긍정평가가 더 높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북한 6차 핵실험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무려 80.2%였습니다. 이 오피니언, 네. 디오피니언 조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50%를 간신히 넘는 긍정평가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층 일지라도 최소 약 30% 이상은 최소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북 정책의 부정평가 배경으로는 초긴장 국면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 문재인 정부 초반 내걸었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대화와 압박 병행 정책에 있어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으로도 보여지고요. 이 중국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실효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점 등이 대통령 대북 정책에 대한 이 부정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전히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층은 호남과 진보층에서 높았고요.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대북 안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진 것으로 진단됩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어떻게 뭐 그런 조사도 있어요? 네, 정말 사드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이 여러 차례 국민 여론에 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다루어져 왔던 현안이 되겠는데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 국민 여론 역시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팽팽한 것은 이 찬성과 반대의 팽팽이 아니라 정부의 사드 정책에 대한 시각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그러니까 사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게 아니고 이미 사드에 접근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이다 이 말씀이시죠. 찬성과 반대 여론은 지난달 ICBM 도발을 한 이후로는 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점차 더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드 찬반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딱 절반인 5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유연한 입장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50%였고요. 믿을 수 있다. 뭐 이게 50%.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원칙 없이 갈팡, 질팡 하고 있다는 응답이 이 44.8%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드 배치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를 이해하는 의견과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드 찬반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이 찬성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관련 종교단체에서도 찬성 입장으로 선회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 배치는 공개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줄곧 이제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라도 조금 더라도 높았던 그런 이슈였는데요.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 추가 임시 배치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여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사드 배치는 한미, 한중 그리고 이 국내 여론의 분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슈인데요. 이 정부의 뚜렷한 입장이 그동안 또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차기 정부는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식으로 사드를 매듭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뚜렷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던 관계로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입장과 동시에 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가 엇갈린 근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어제였었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제 올린 얘기, 뭐 이제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다가 알게 됐을 것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의 성명을 냈고, 그런데 뭐 한미 동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시각도 뭐 이게 도대체 중국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한 여론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트위트로 정치를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냐, 트위트 대통령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또 트러블 대통령이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에서는 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이 북한 6차 핵실험으로 미국 국민들의 여론에도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까지는 여러 가지 미국 여론조사 관련된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직까지 이 구체적으로 핵 위협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CNN,
팍스 TV 등 미국의 주요 뉴스 등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국의 무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이번 조사에서 물어봤는데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4.9%였고요. 경제적 실익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한중 관계 강화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관계 강화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군사 안보 이슈라 한미 동맹 역할론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겠나라고 예상한 시각도 있겠지만 정작 국민들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대한 중요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로는 나타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년간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주목하면서 이 한중 관계의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 리서치가 실시했던 과거의 조사를 보면 30대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한미 관계보다는 한중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여론도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조사에서도 40대는 한미 관계 강화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한중 관계를 강조하는 비율이 한미 관계 강화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별로 그리고 직업 계층별로 달라지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한편으로는 이번 조사에 이 보기 설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분석 동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한미 관계 보기 앞에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 그러니까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도 암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이 한미 FTA 폐기까지 가더라도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뭐 등등등의 관계가 또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요. 한중 관계 앞에는 이 경제적 실익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한중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요. 이 사드 보복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북한에 대한 중국 영향력의 이 긍정적인 전망을 이 보기 설명에 너무 부각시킨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가장 이게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이 순서, 그리고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이런 순서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북한과 미국과의 무슨 평화협정 이런 조사도 있었죠. 네, 이 남남 갈등이 사실은 가장 크게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은. 걱정이 돼도 너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북한과의 수교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이 한반도 평화 협정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 48.9%로 5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에 평화 협정은 미군 철수 등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이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41.7%로 나타납니다. 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북미 간의 평화협정에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반응이 나온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도 좀 따져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한 이유는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모두 우산 가지고 나가셨죠? 오늘 비 온다고 하고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자, 모쪼록 비 오는 날 그리고 기온 차이 많이 나는 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